안녕하세요. 얼마 전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대화도 잘 통하고 성향도 잘 맞는 천생연분이에요. 이런 남편과 결혼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주변의 반대는 물론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들까지. 항상 재미있게 채널을 시청하고 있기에 제 이야기도 공유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외에는 그 어떤 친인척도 없이 자랐어요. 친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물론이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조차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께 형제 자매 또한 없었고 심지어 가까이 지내는 지인이나 친구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완전히 어머니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평범한 어린 시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사실 이 사연을 쓰면서 제 학창시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유치원을 다니던 때까지만 해도 제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유치원에는 맞벌이 가정인 친구들이 많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난 후에도 유치원에서 시간을 보내다 퇴근 후 느지막이 본인들을 찾으러 온 부모님 손에 이끌려 집에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일을 하시느라 바빴어요. 어머니께서는 미용 일을 하셨습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었지만 항상 커다란 메이크업 박스 같은 것을 들고 이리저리 출장을 다니셨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 나가기도 하셨고 어느 날은 늦은 오후까지 잠을 주무시다 밤늦게 일을 나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일거리를 자주 받아오셨는데 출근과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으니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많으셨어요. 어느 날은 밤 10시까지 저를 찾으러 오지 않으셔서 유치원 선생님이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신 적도 있었어요. 집 앞까지 데려오기는 했는데 애는 열쇠가 없다 그러지 이웃집들도 다들 나 몰라라 배를 눌러도 나오질 않지. 어머니는 전화기에 불이 나게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지. 저를 데리고 본인 집으로 가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에 제 가방 주머니 속에 있던 열쇠를 발견해 겨우겨우 저를 집에 들여다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새벽이 다 된 시간에서야 돌아오셨고 집에 돌아와서는 저를 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몹시 힘든 하루였던 것만은 분명했어요. 그날 이후로 선생님께서는 어머니께 사정이 어려우신 건 이해하겠지만 다시 한 번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더 이상 유치원에서 저를 돌봐주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도 저를 가장 늦게 데리러 오신 어머니께서는 연신 고개를 숙이시며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어린 시절에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저보다는 일이 먼저였고 제게 별 관심이 없어 보이셨어요. 어른이 된 지금에 와서야 여자 혼자의 몸으로 이리저리 부딪히며 아이를 키워내기가 녹록지 않았겠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어린 제게 어머니께서 상당히 무심하셨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저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뭘 모르니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저를 멀리한다든가 못되게 군다든가 하는 일들은 없었는데 학교에 입학하고 나니 몇몇 못된 아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아빠 없는 애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아빠 없다며? 엄마가 아빠 없는 애랑은 말도 섞지 말랬어. 아빠가 없다니, 그럼 쟤는 어떻게 태어난 거야? 밖에서 주워온 애 아니야? 처음에는 한두 명이서 놀리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반 아이들 모두가 저를 놀리며 따돌리게 되었어요.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까지 분위기에 휩쓸려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제 물건을 몰래 훔쳐가 숨겨놓는다든가 제 책상 위에 아빠 없는 애, 부모한테 버림받은 애라며 못된 말들을 잔뜩 낙서해 놓는다던가 짝을 지어 하는 활동에서 저만 쏙 빼고 자기들끼리 짝을 맺는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며 어린 저는 자연스레 성격이 소심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리 활발한 성격이 아니었는데 주변에 온통 저를 적대적으로 여기는 사람들밖에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괴롭힘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어린 저는 견디지 못하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선생님께서는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선생님께 반 아이들이 아빠 없는 애라고 언어폭력을 일삼았던 사실과
제 물건들을 몰래 가져가서 버려놓는다던가 제게 종이 뭉치 등 쓰레기를 던지는 등의 행동들을 한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괴롭힘을 당하니 너무 힘들다. 그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자 선생님께서는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반에서 그런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는 줄은 몰랐네. 일단 알았으니까 반으로 돌아가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순진하게 선생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앞으로 반 아이들과 다시 친해지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 제 착각이었습니다. 얼마 뒤 교실로 돌아오신 선생님께서는 반 아이들과 제가 모두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자, 혹시 우리 반에서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쌤이 이리 나와봐. 너를 괴롭힌 친구들을 모두 칠판 앞으로 불러줄 수 있겠니?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에 가슴이 쿵쿵 뛰다 못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반 아이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고 그 시선은 하나같이 짜증과 경멸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제가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있자 선생님께서는 연신 재촉을 하시며 저를 잡아 이끌어 칠판 앞에 세워놓으셨어요.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은 어디 한번 불러내보라는 듯 당당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떠올려도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만큼 끔찍한 기억이에요. 저는 결국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어떤 아이도 불러낼 수 없었고 한참을 칠판 앞에 혼자 서 있다가 교실을 박차고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그 뒤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를 따로 불러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냐, 왜 선생님이 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런 불손한 태도를 보였냐, 반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괴롭힘을 한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듯 캐물으셨고 저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었지만 선생님께 또다시 말씀을 드렸다 아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 뒤로 선생님께 괴롭힘 사실을 말씀드리기 전보다 더 힘든 학교 생활이 이어졌어요. 기껏해야 10살 배기였던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랄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는지. 여자아이들은 못생긴 제 얼굴을 예쁘게 꾸며주겠다며 제 얼굴에 색연필과 사인펜 등으로 틈만 나면 낙서를 했고 남자아이들은 체육시간마다 공을 제게 걷어차고는 했습니다. 괴롭힘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매일매일 눈물로 얼룩진 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그 모든 괴롭힘들의 이유가 단순히 제가 한부모 가정 아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이었죠. 그저 짓궂은 아이 몇몇의 놀림으로 시작되었던 괴롭힘이 주변 어른들의 방치 아래에 그런 집단 따돌림까지 발전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바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학부모 참관일이나 운동회, 발표회, 그 어떤 날에도 학교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상 있었던 일이었기에 그닥 섭섭하지는 않았지만 저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거의 바닥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한 집에 살고 있는 법적인 보호자 정도로만 느껴졌어요. 제가 이러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맞아서 어디가 크게 잘못된다고 해도 어머니께서는 아무 관심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당시에 제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줄 어른이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지옥 같은 학창생활을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가 봐도 저는 괴롭힘 당하는 아이였으니까요. 제 물건들은 언제나 새 것에서 헌 것으로 바뀌었고 제 몸에는 생채기가 가득했으며 저는 언제나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등하교도 항상 혼자, 소풍이며 학교 행사는 전혀 기대하는 눈치가 아니었고 그 나이 또래 아이답지 않게 말도 없고 몹시 조용했어요. 당시 어머니께서 제게 학교 생활이 어떻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여줬다면, 힘든 일은 없냐, 든든한 어른의 모습을 제게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이런 원망 섞인 상상을 지금도 자주 하곤 합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더더욱 암담한 생활이 제 앞에 펼쳐졌거든요. 솔직히 그 당시의 이야기를 이 글에 적는 것이 참 많이 망설여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게는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있는 이야기이고 그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기만 해도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트라우마가 큽니다. 혹여나 이 사연을 듣고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껏 그 당시의 저를 돌아보고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보듬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몹시 힘들고 타인에게 제 치부를 드러내는 심정이라 사연을 쓰다 말다 스스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앞으로 평생 그 누구에게도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익명으로 보내는 사연이기에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저는 중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 이전과는 다른 생활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과는 모두 안녕이고 새로운 곳,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저는 크게 절망하게 되었어요. 오래전부터 저를 괴롭혀오던 아이들이 반에 하나둘 섞여 있었고 그 아이들이 소문을 내고 다닌 덕분에 저는 중학교에서도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어보지 못한 채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그저 아빠 없는 애라서, 그 사실이 저 아이들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건가. 잠깐이나마 가졌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자 더욱 큰 절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시절 제가 당했던 괴롭힘을 여기에 전부 다 적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큰 상처로 남은 것들 뿐입니다. 체육 시간에 반 아이들 모두가 제 기구에 장난을 쳐놓고는 제가 다치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던 일, 제 가방을 통째로 소각장에 가져다 버려 울며 가방을 찾아 헤맸던 일, 어머니에 대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말을 하며 헛소문을 퍼뜨린 일, 전 학교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의 괴롭힘에 무관심하셨고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기에 쉽게 도움을 청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지금과 달리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이 그닥 심각하지 않았던 때라 교내의 신고 시스템 같은 것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께서도 제게 무관심하시기는 마찬가지셨어요. 그쯤부터는 저 또한 어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게 어머니는 그저 같이 사는 아줌마 정도의 존재였어요. 어머니 덕분에 입고 먹고 자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저 그뿐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매일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며 살았거든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학교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된 이유는 전부 어머니 탓이었으니까요. 제가 멀쩡히 아버지가 계시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다면 이런 삶 따위는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어머니는 나를 낳아서 이런 환경에 방치하고 계신 걸까? 내가 어느 날 죽어버리면 안타까워하시기는 하실까?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도 몹시 원망스러웠지만 그 누구보다도 원망스러웠던 것이 바로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새벽에 나가 밤 늦게 돌아오셨고 매일 피곤해 보이셨어요. 그나마 주말에는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있었지만 저와 어머니의 식탁에는 언제나 적막만이 흘렀습니다. 이쯤까지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시겠죠.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 왜 어머니께 그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으실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가 제게 무관심해 보이고 바빠 보였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머니인데 분명 제가 괴롭힘 당하는 사실을 아셨다면 도움을 주셨을 거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냈어요. 학교 아이들이 나를 괴롭힌다. 내 물건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날 때리기도 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게 굴욕을 주기도 하고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한다.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고 학교 그만두고 싶다. 그렇게 눈물을 터뜨리며 간신히 쏟아낸 제 말에 돌아온 어머니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학교는 졸업해야지. 네가 뭘 잘못한 거 아냐? 애들이 이유도 없이 널 괴롭힐 리가 없잖아. 애들하고 잘 지내보려고 노력은 해봤어? 선생님한테 말씀은 드렸고? 그렇게 냉정한 말투로 저를 제대로 쳐다보시지도 않으시며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저는 그 말에 한마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몸을 일으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애써 어머니께서 바쁘셔서 그런 거겠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면 누구보다도 화를 내시고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시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믿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단칼에 잘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방 안에서 숨죽여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께 제 학교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는 물론 먼저 말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제게 다시 그 이야기에 대해 되묻지 않으셨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어머니께서도 그 당시 타인을 돌봐주실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도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시고 아픈 시기였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도 그런 모든 것들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한 아이의 부모라면 제대로 해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니까요. 아무리 본인이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었다고 한들 다 큰 성인과 어린아이가 겪는 세상은 다른 법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고통만 가득했던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은 그 당시에 어머니의 일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꽤 먼 지역으로요. 보통 아이들은 익숙한 곳을 떠나는 일을 싫어하겠지만 제게는 정말 너무나 다행인 소식이었어요.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떠나 저를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새로 이사가게 된 집은 전에 살던 집보다 조금 더 좁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 남들과 같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입학식 날이 되었고 당연하게도 어머니께서는 제 고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식은 몰라도 고등학교쯤 되면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다 컸다고 생각하니까요. 때문에 부모님이 입학식에 오시지 않은 아이는 저뿐만이 아니었고 저는 그런 사소한 점에서도 소속감을 느꼈어요. 사실 새로운 학교 생활이 마음처럼 쉽게 풀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쭉 또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받아왔었기에 타인에게 다가가는 일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꽁꽁 뭉쳐있는 상태였고요. 그런 저에게 먼저 다가와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날 옆자리에 앉았던 단발머리의 여자아이였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먼저 말을 걸까 말까 속으로 수십 번을 고민했지만 차마 먼저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말을 걸면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괴롭힘을 받았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요. 담임 선생님의 인사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고 다른 친구들은 벌써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가까운 사이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또 새로운 곳에서도 친구 사귀는 것에 실패하고 혼자 지내게 되는 걸까 싶던 차에 그 아이가 제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안녕? 못 보던 얼굴인데 이사 왔어? 난 송화중학교 나왔어. 지극히 평범한 대화였지만 저는 그런 대화를 타인과 나눠보는 게 참 오랜만이었어요. 순간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버버거리며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친구는 그런 제 모습이 우스웠는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긴장이 풀려 자연스레 제 소개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그 친구와 붙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상상 속에서만 가질 수 있었던 단짝 친구가 생긴 거예요. 게다가 다른 반 친구들도 저를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해주었고요. 그렇게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게 되었고 어머니께서도 일터를 옮기신 후 생활이 조금 더 안정적이 되셨는지 조금씩 출퇴근 시간이 일정해졌어요. 전보다 훨씬 여유가 생기신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학교 생활을 비롯해 제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이셨는데 식사 중에 요즘 학교는 어떠냐, 친구는 잘 사귀고 있냐 먼저 물음을 건네시기도 하고 저도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니 그런 어머니께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그렇게 점점 대화가 늘어나게 되었고 어머니와 저는 몹시 살가운 사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상적인 이야기는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앉혀놓으시고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의 언니, 그러니까 제게는 이모 되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그동안 자라오면서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친인척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었는데 다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어머니와 언니는 어렸을 적부터 몹시 우애가 좋은 자매였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바쁘신 분들이었는데 외할아버지는 정치를 하셨고 외할머니는 그런 외할아버지를 내조하느라 항상 집안일보다는 바깥일을 우선으로 생각하셨다고 해요. 언니와는 나이 차이가 좀 있었기에 어머니는 언니를 엄마처럼 믿고 따르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낯선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돌아왔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몹시 노하셔서 도대체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를 배웠다는 게 말이 되냐, 더 말할 것도 없다 당장 애 지어라 호통을 치셨고
항상 부모님 말씀이면 내내 하며 따랐던 언니가 그날은 처음으로 아버지께 대들며 애 지울 생각 없다, 무조건 낳을 거다,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애 낳을 생각이면 집 나가라, 너 같은 딸 없는 셈 치겠다, 언니의 뺨을 내리쳤고 언니는 그 길로 정말 집을 나가버렸다고 해요. 언니가 없는 집은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웠고 어머니께서는 언니를 몹시 그리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여쯤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언니가 자살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알고 보니 언니를 임신시킨 남자가 언니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도망가 버렸고 그동안 언니 혼자 일을 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어찌어찌 열심히 살아보려 애썼지만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아가씨였던 언니는 그런 본인의 처지를 견딜 수가 없었는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갓난아이였던 언니의 딸은 부모님이 거둬주지 않아 보육원에 갈 처지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도저히 그런 모습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고 결국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언니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께서도 평생을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왔기에 막상 사회로 나오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미용 일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매일매일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해요. 결혼은커녕 남자를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었던 어머니에게 하루아침에 아이가 생긴 것인데 아무리 죽은 언니를 위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진짜 엄마처럼 저를 사랑해 주시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게다가 널 보면 언니를 버리고 간 그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가 떠올랐어. 그래서 네가 미울 때도 많았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내게 모질게 굴었던 거지. 사실 너도 네가 선택한 부모 인생이 아닌데도 그저 원망할 대상이 없어서 너를 원망했던 거야. 완전히 부모 자격 실격인 거지. 매일매일이 지옥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널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도 했었어.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도 이제야 엄마가 될 준비를 마친 거야. 솔직히 어린 마음에 그 당시 어머니의 심정을 전부 이해하기란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 진솔한 대화 이후로 어머니와 저는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어렸을 적부터 자주 하던 것이었지만 실제로 친어머니가 아니었다니 마음이 드숭숭하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저희 친부모님과 외조부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정치를 하는 분이라고 했고 집도 잘 살고 꽤나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닐까, 친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을까 하는 생각들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네가 이렇게 잘하는 동안 우리를 한 번도 먼저 찾지 않은 냉혈한들이다. 신경 쓸 것 없다 말씀하셨지만 궁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먼저 말을 걸어준 친구 덕에 저는 고등학교 생활은 무사히 적응할 수 있었어요.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순탄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마음 착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이전 학창시절에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많이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과는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고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 커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대신 어머니를 따라 미용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즈음부터 어머니는 그동안 모아놓으셨던 돈으로 작은 미용샵을 여셨고 저는 그곳에서 어머니에게 미용을 배우며 일했습니다. 배운 것들로 틈틈이 자격증도 따고 점점 미용에 진심이 되어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기에 별 생각 없이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욕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더 큰 가게에서 제대로 미용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에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미리 따두었던 자격증들이 큰 역할을 해주었고 운 좋게 한 샵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별 볼 일 없는 조건의 여자였던 저와 달리 남편은 샵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였습니다. 처음 저는 남편을 그저 나와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잘 보여야 할 사장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이성적인 호감도 없었고 그건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처음엔 그저 제가 좀 신경 쓰이는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직원인데 어려운 형편에 열심히 사는 것 같았고 뭐든 나서서 하려고 하지만 덤벙덤벙대며 실수도 많이 하고 소심한 성격 덕에 직원들과 쉽게 어울리지도 못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딘가 짠한 동생같이 느껴졌기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둘씩 챙겨주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점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남편은 저에게 먼저 고백을 해왔습니다. 저는 부담스러운 마음에 남편의 고백을 거절했어요. 이제 미운텔이 바뀌었을 테니 일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남편은 제게 본인의 마음을 강요하지도 고백을 거절당한 것도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어요. 이전과 별 다를 것 없이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남편에게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들을 다 보듬어 주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저 또한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 덕에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지만 마음도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하는 내내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지금까지도요. 남편 덕에 전 해본 적 없던 호강을 많이 했습니다. 됐다고 이런 선물 부담스럽다고 말했는데도 자꾸 비싼 옷이며 가방들을 사들고 왔고 항상 좋은 것만 먹여주고 좋은 곳에 데려가고 본인보다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어 제가 못난 모습을 보일 때도 언제나 넓은 마음으로 저를 다 이해해 주었어요. 말 그대로 백마탄 원장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젊은 나이에 샵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분명 능력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 손으로 일궈낸 사업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다방면으로 크게 사업을 하는 분이셨고 처음부터 잘 사는 집안 아들인 줄 알고 있었지만 상상 이상으로 더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외동아들이었던 남편에게 시부모님께서 거는 기대가 컸고 집안에서 정해진 여자와 결혼하기를 바라셨어요. 저와 만나는 사이며 결혼하고 싶다는 말씀을 처음 드렸을 때 정말 크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나니 저희 친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잘 사는 집안 자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 본인 인생을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구나 하고요. 솔직히 저는 시댁 식구들의 반대 앞에 당당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에 비해 한참 모자란 사람인 것이 사실이니까요. 애초에 만남을 시작할 때부터 제 욕심이라고 생각했고 억지를 부려 남편 앞길을 가로막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런 제게 허튼 생각하지 말라며 나는 너하고 꼭 결혼할 거다. 부모님께서 아무리 반대하셔도 내 뜻을 굽힐 생각은 전혀 없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지들이 좋다는데 그냥 허락하자 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저를 반대하셨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반대하시면 집안과 연락을 다 끊고 나가서 둘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살겠다 고집을 부렸던 남편 덕에 결국 시어머니께서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못해 결혼은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저는 시어머니의 눈엣 가시였기에 저를 곱게 봐주시진 않았어요. 언제나 제게 못 배워먹은 애라며 저런 수준 떨어지는 애를 어떻게 집안 식구를 들이냐 면전에 대고 구박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결혼을 그닥 반기는 눈치는 아니셨어요. 수준 맞는 사람이랑 만나 둘이 행복하게 결혼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겠냐. 너희 친어머니 얘기도 해주지 않았었냐. 사람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법이라면서요. 그렇게 순탄치 않은 결혼 준비였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머니를 너무 무시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결국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신 거예요. 당신네들만 이 결혼 반대하는 줄 알아? 나도 당신들 같이 돈만 많고 사람 무시하는 집안이랑은 상정도 하기 싫어. 돈이면 단 줄 알아? 나도 돈 있을 만큼 있어 봤어. 세상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거야. 뭐야? 못 배워먹은 집안 아니랄까봐 어디서 반말을 찍찍하면서 사람한테 삿대질을 하는 거야? 사람이 없으면 고개를 좀 숙일 줄도 알아야지. 가진 건 쥐뿔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세가지고는. 두 사람 다 지금 상견례 자리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결국 상견례 자리는 엉망이 되었고 시어머니께서 저런 집안과는 절대 결혼 못한다며 파혼을 선언하셔서 파토가 날 뻔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과묵하시던 시아버지께서 나서서 이제 좀 그만하라며 아들이 좋다고 하고 사돈 말대로 돈이 다가 아니지 않느냐. 저렇게 심지 곱고 올곧은 사람이면 애도 잘 키웠을 거다. 더 이상 왈가왈부 토달지 말고 결혼시키라 못을 박으셨어요. 결국 저희는 그날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앞으로 일이 순탄하게 풀려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한 달가량 남겼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갑작스레 제 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사이는 위암이었고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는 오래전부터 투병을 해오셨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제게 아무런 티를 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긴 시간을 힘든다는 말씀 한마디 하지 않고 혼자서 버텨오셨던 건지. 암을 발견했을 때 이미 말기였기에 굳이 수술을 한다거나 더 이상의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만으로 버티며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이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천외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의 짐만 되는 존재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어머니께 많이 기대고 있었고 세상 하나뿐인 가족이었던 어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암이라는 사실을 혼자서 아시고 긴 시간 동안 버티시는 동안 저는 남편과 연애하며 결혼할 생각에 들떠있기만 했다니 죄책감과 죄송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런 제게 남편은 결혼을 미루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음 추스르고 어느 정도 주변 정리가 되었을 때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요. 시어머니께서는 옳다구나 하고 그래 이 기회에 좀 더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라며 너희 어머니께서도 이 결혼 반대하시지 않았냐.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댔습니다. 평생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저만을 위해 살아오셨던 분이니 장례식장에는 어머니가 운영하셨던 가게와 관련된 사람들만이 몇몇의 화환을 보내주었어요. 다른 식장에 비해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식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저 들으라는 듯이 세상에 이렇게 화환 없는 장례식장은 또 처음 본다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큰 소리로 따박따박 따지더니 돈 말고 주변에 사람도 없었던 모양이라고 개털 집안이 따로 없네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너무나 화가 났고 아무리 저를 싫어하신다고 하더라도 남의 장례식장에 오셔서까지 저런 말을 하실 수 있나 싶어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제게 역시 개 잡종 집안 출신이었다면서 시엠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건방지게 굴 수가 없다며 못 배워먹은 년 며느리로 들일 생각 추호도 없다. 이 결혼 무효다. 파혼이다.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에 이런 취급을 받을 바에 저도 결혼 안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조용하던 식장 입구에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에 저와 시어머니, 남편 모두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 사이로 딱 봐도 귀티가 철철 흐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제 이름을 말씀하시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 말씀하시는데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외할아버지시구나 하고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오느라 화환이고 뭐고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다며 혼자서 장례 치르느라 얼마나 힘들었냐. 본인이 제 할아비라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더라고요. 분명 가족이라고는 엄마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냐. 할아버지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따지듯 제게 물어오시는데 외할아버지께서 그동안 인연이 닿질 않아 서로 모르고 지내고 있었다. 이제라도 손녀를 찾았으니 그동안 못해줬던 거 다 해주려고 한다 답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믿기시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시다가 급하게 장례식장을 빠져나가셨습니다. 남편 또한 너무나 놀랐지만 일단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시어머니를 따라 식장을 빠져나갔고 저와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본인을 찾아왔다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왜 나와 언니 아이를 찾지 않았냐 물어오는 어머니께 뭐라 대답할 말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외할아버지께서는 괘씸한 마음이 크셨다고 합니다. 딸이라고 둘 있는 거 정성 들여 키워놨더니 부모 마음도 모르고 차례대로 집을 나가기나 하고
먼저 다시 돌아와 제발 받아달라 사정하지 않으면 절대 받아줄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제 친어머니처럼 어머니 또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꼬리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 2년 시간이 지나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날 동안 어머니께서는 돌아오기는커녕 연락 한 통이 없었고 그쯤 되니 놓여왔던 마음은 많이 잊혀지고 어머니와 제가 걱정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먼저 연락할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해보니 생전 몸쓰는 일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던 애가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구나. 아이도 별 문제 없이 학교 다니고 있다고 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기에 그때는 그저 그 사실을 안 것만으로 만족했어. 그렇게 외할아버지께서는 또 긴 세월 동안 저와 어머니를 잊고 본인 인생에 집중하며 열심히 달려오셨다고 해요. 그렇게 본인이 목표하던 자리에 도달하고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딸들에게 너무나 매정했던 본인의 행동이 몹시 후회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를 찾아오셨고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위암 말기라며 곧 죽는다는 소식을 외할아버지께 전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나 곧 죽는다. 언니 딸은 곧 결혼한다. 내가 죽고 나면 그 애 혼자 세상에 남겨질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아버지 찾아온 거다. 난 솔직히 아직도 부모님이 많이 밉다. 그래도 언니 딸이 무슨 죄가 있냐. 아버지 하나뿐인 손녀니 나 죽고 나서 부디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어렸던 애가 결혼한다고 잔뜩 들떠있는데 내가 보기엔 아직도 철부지나 다름없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나 죽고 나서 모르는 척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덤덤히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는 정말 돌아가셨고 뒤늦게 그 소식을 접하신 외할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이끌고 장례식장을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잘 몰랐지만 외할아버지께서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사연에 실명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께서도 수도권에 살고 계시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분이실 겁니다. 어머니께서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하셨을 때 잘 살아봤자 아마 시댁이랑 비슷한 수준이겠거니 막연히 생각만 했었는데 알고 보니 비교도 되지 않는 다이어수저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런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죽은 언니를 위해 맨몸으로 애 하나 데리고 나와 평생을 고생만 하다 쓸쓸하게 돌아가셨다니.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때는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저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어떤 조건들과 행복한 인생을 뒤로하고 저를 선택하셨던 것인지 이제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장례식이 마무리되고 외할아버지께서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는 제게 결혼 축하 선물이라며 최고급 아파트와 함께 제가 운영할 수 있는 미용샵을 오픈해 주셨어요. 사실 저만의 가게를 가지는 것은 오래전부터 꿈같은 일이었는데요. 지금도 현실이 믿기지가 않아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가족이 생겨 얼떨떨한 기분입니다. 장례식장에서까지 개 잡종 집안인의 모내에 큰 소리를 떵떵 치시며 파혼을 외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도 되는 듯 제 앞에서 설설 기고 계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알고 보니 외할아버지께서 시아버지 사업에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아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실제로 일어나다니.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아빠 없는 애라고 괴롭힘받으며 지냈던 때만 해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멋있고 부자인 아버지께서 어느 날 왕자처럼 제 앞에 나타나 저를 구해주는 상상을 매일 밤 하며 잠들었어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도 절대로 일어날 일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에 참 비참했었는데 철없는 어린애가 하던 상상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정말 현실에서 벌어지다니요. 남편은 정말 잘 됐다며 이제라도 가족을 찾아서 다행이다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사업에 큰 도움을 주신 외할아버지의 손녀였다니 정말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모양이라며 앞으로 한 가족처럼 잘 지내보자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애초에 시아버지께서는 제 결혼을 크게 반대하시지 않는 분이셨으니 제가 외할아버지의 손녀라고 해도 크게 태도가 변화지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 쪽은 이야기가 좀 많이 다르지만요. 그동안 제게 막말과 폭언을 쏟아내며 매사에 구박을 일삼았던 시어머니께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신 모양입니다. 제가 외할아버지께 그동안의 시어머니의 만행을 전부 다 일러바치고 복수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시는 거겠죠. 물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굳이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굳이 두 사람 사이를 나쁘게 만들어서 저한테도 좋을 게 없잖아요. 다만 굳이 시어머니께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려 안심시켜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저도 당한 만큼 시어머님도 마음고생 좀 해보시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께 갑질을 하거나 건방지게 군다든가 선을 넘는 괴롭힘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비록 자의는 아니더라도 사이좋은 고부관계가 될 수 있다면 굳이 그 방법을 피해갈 이유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언제나 야 너 하시며 저를 하대하시던 어머님께서는 지금은 항상 웃는 낯으로 우리 아가 하시며 180도 변한 태도로 저를 대하십니다. 그 모습이 조금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불편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외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었기에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계실 테고 저는 그런 무시를 참지 못해 결혼이고 뭐고 다 없고 남편과 헤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럼 저는 남편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세상에 혼자가 되어 아주 쓸쓸한 인생을 살아갔을 테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의 행복이 어린 시절부터 갖은 고생을 해왔던 제 힘든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그리고 친어머니 두 분이 제게 남겨주고 가신 유산과도 같은 것들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세상 잘난 척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제 눈치를 살살 보시는 모습을 보면 속이 시원하기도 해요. 그동안 당해온 것이 있으니 이 정도 복수는 귀여운 수준으로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편도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도가 지나쳤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어 오히려 본인은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 끼어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겉으로나마 사이가 좋아졌으니 결과적으로는 잘 될 일 아니냐면서요. 무엇보다도 남편은 제가 가족을 찾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언제나 저를 진심으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평생 저 또한 남편에게 그 마음에 보답하며 살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은 몇십 년 만에 만난 조부모님과 제 평생의 반려자에게 집중하며 조금 편한 마음으로 지내고 싶어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남편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과거의 상처, 마음의 짐, 시어머니와의 갈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쳐두고서요. 앞으로의 일은 앞으로의 제가 알아서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히고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문득문득 현실을 자각하고는 해요. 이렇게 멀쩡한 정신으로 사연까지 써내려가고 있으니 현실은 현실이겠죠. 아침에 일어나 남편과 굿모닝 인사를 하고 간단하게 밥을 차려 먹고 외할아버지께서 차려주신 제 샵에 출근해 원하던 미용 일을 마음껏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저녁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합니다. 왜 조부모님과 만나 어머니 그리고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지난 세월 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불편해할까봐 연락을 먼저 하지도 않으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와 얼굴을 마주하기가 껄끄러우신 모양이에요. 제 쪽에서야 저랑 남편에게 참견도 하지 않으시고 매사에 우리 아가 하시며 듣기 좋은 말씀만 해주시니 불편할 것은 없는 일입니다. 남편 또한 이런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께 당한 구박과 무시를 되갚아드리고 싶기는 했지만 굳이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야 할 사람인데 긁어부스럼 만드는 기분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본인이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 눈치를 보며 지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자존심 세고 본인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분께서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속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충분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서 여러 번 말했듯이 요즘 제가 정말 꿈속에서 살고 있는 것만 같아요. 물론 돌아가신 어머니와 친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는 하지만
하늘에 계신 두 분께서도 제가 두 분에 대한 죄책감으로 슬픈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 인생을 바치신 두 분과 지금 제 곁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고통으로 가득 찬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 많은 인생을 살기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남들은 멋있게 글을 마무리하던데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한참을 써내려가지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네요. 거창한 인생의 가치관이나 교훈 같은 걸 남기기에는 제 스스로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껴져서요. 저도 아직 인생을 다 살아본 것은 아니기에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는 쉽게 남기기가 어렵네요. 다만 확실한 것은 과거에 갇혀있지 않고 언제나 앞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제 다짐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언제나 행복하고 평안한 일상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새 머릿속이 하도 복잡하고 가슴은 꽉 막힌 듯 답답한 상태를 안고서 지내고 있는 여성 애독자입니다. 저라는 사람의 배경을 먼저 설명해보자면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편부모 가정이었죠. 형제는 오빠가 한 명이 있고요. 아버지는 허망하게도 새벽 어두운 시각에 뺑소니 사고를 당하셔서 집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네요. 친정 엄마는 어린 자식들을 홀로 키우실 생각에 무척 막막해 하셨어요. 친가는 원체 가난한 편이었고 외가도 썩 사정이 좋지 못했는데 각자 가정들을 건사하며 살아가기 바쁘다 보니 저희에게 도움을 줄 만한 집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딱 한 집이 저희에게 손을 내밀었으니 바로 친정엄마의 친언니 되시는 제 큰 이모셨습니다. 경자야, 내가 인맥이 좀 있어서 부동산 개발 쪽으로 정보 가지고 있는 거 너도 내가 일전에 말 흘린 적이 있어서 알고 있지? 언니. 지나가듯 언뜻 들은 말이었지만 기억은 하고 있어. 그런데 그건 왜? 고급 정보라면 언니도 조심스럽고 욕심나는 걸 텐데. 나도 당연히 욕심나지. 이번에 뜬 정보대로라면 이거 완전 노다지야. 근데 나만 좋게 살자고 할 순 없는 상황이잖아. 너 지금이라면 돈 좀 쥐고 있는 거 있지? 제부 그렇게 되고 나서 제부가 다니던 회사에서 위로금 나온 거 있을 테니까. 그거라면 당연히 아직 있지. 그래서 지금 당장은 먹고 살 걱정이 없는데 앞으로 애들 키우고 살 생각하니까 미래를 보면 그게 막막해서 두려울 만큼 걱정돼. 지금 가진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내 주제에 좋은 직장이나 과연 잡을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감도 들어. 내가 경자 너 그런 생각하고 있을 줄 알았어. 얘 잔말 말고 이 언니만 믿고 그 돈 다 투자해. 이 언니가 내 동생하고 조카들 아주 그냥 돈방석 올려줄 테니까. 정말이야 언니? 나하고는 다르게 언니는 워낙 아는 사람도 많고 활동도 많이 하니까 그건 왠지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사실 종종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손 내밀어주고 좋은 기회 주면서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물보다 진한 게 피 아니겠어? 가족도 다 뭐 하겠어? 국 끓여 먹을 거야? 이럴 때 가족 찬스 쓰는 거야. 경자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으로 엄청난 부자 한번 돼보자. 친정엄마는 의심의 여지 없이 수중에 돈을 탈탈 털어 큰이모에게 건네줬어요. 그리고 얼마 뒤 큰이모는 소식을 끊었습니다. 큰이모네 식구가 온데간데 없이 증발했어요. 있던 돈을 전부 다 큰이모에게 넘긴 것으로도 모자라서 친정엄마는 빚까지 생겨버렸어요. 큰이모가 그렇게 만들고는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당시 건강이 안 좋으셨던 외할아버지께서는 큰이모의 천인공노할 행각을 아시고 충격으로 쓰러지신 뒤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도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셨고요. 엄청난 일련의 과정을 겪으신 이후 친정엄마는 너무나도 괴로워하셨어요. 자식들만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숨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혼잣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실 정도였죠. 저는 친정엄마가 정말로 그런 나쁜 선택을 내릴까봐 무서워서 착하고 말 잘 듣고 집안일 척척 해내는 딸이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와는 다르게 똑같은 상황을 겪고서 오히려 엇나갔던 인물이 바로 제 친정 오빠였어요. 엄마가 천하의 머저리처럼 굴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 지금 이렇게 안 살았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조의금, 위로금 그거 싹 다 날려버렸잖아. 큰이모 탓하지 마. 그냥 엄마가 멍청한 거야. 멍청해서 당한 건데 그런 주제 누굴 탓해? 오빠, 엄마한테 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엄마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 오빠도 알잖아.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 사고만 치고 다녀? 오빠는 뭐가 잘나서 그러고 다니는데? 야, 착한 척 하지 마. 쓸데없이 착한 척만 하면서 천하의 머저린 거. 난 너랑 엄마랑 둘이 엄청 닮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너 앞으로 나한테 말 걸지 마라. 난 너 마음에 안 들어. 사춘기였던 저희 남매는 서로에게 감정의 날을 세웠고 저는 친정오빠의 비행이 꼴불견이라 생각했으므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 태도가 불쾌해서 아예 절연을 한 수준으로 대화는커녕 눈도 안 마주치고 살기 시작했어요. 큰이모의 사기 행각 이후 생기를 잃어버린 채 간신히 하루하루 연명하며 오로지 자식들만 보며 사는 엄마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엄마의 처지도 알아주지 않고 끊임없이 자잘한 사고만 쳐대는 오빠가 정말 싫었고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당신의 아들을 크게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저 모든 게 당신의 잘못이겠거니 생각을 하실 따름이었죠. 그럴수록 저는 오빠가 싫어졌고 남매 간의 우애가 완전히 단절된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돈 잃고 빚까지 졌던 탓에 저희 집은 아주 어렵게 살아오다가 제가 결혼할 때쯤 돼서야 여유로워졌어요. 참고로 오빠가 저보다 먼저 장가를 들었고요. 결혼 상대를 저는 결혼식장에서나 처음 봤습니다. 상견례 자리에도 저는 안 나갔거든요. 그건 오빠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유치하다 할 수 있을 만큼 저희 남매는 서로에게 벽을 치며 살아왔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큰이모의 사기 행각에 있었기에 저는 결혼할 상대를 고를 때 성실하고 의문스러운 점이 없으며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는 걸 기준으로 삼았죠.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된 남편은 기업 연구직으로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투에 비해 연봉이 아주 높진 않았지만 적어도 고용 불안에 시달릴 일은 없는 직무였고 해외 지사 연구소로 출장을 자주 나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겐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시동생은 훨씬 더 작은 중소기업에서 개발 쪽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남편이 직업적으로 훨씬 잘났지만 시동생은 결혼을 잘했어요. 제 동서되는 사람의 직업이 무려 의사였습니다. 동서가 시동생보다 연상이었고 저보다 나이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손윗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존칭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정리를 했죠. 그럼 호칭은 그냥 동서라고 불러도 괜찮은 거 맞죠? 앞으로 잘 부탁해요, 동서.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형님. 제가 비록 나이는 더 많지만 형님이 결혼 선배고 또 이 집안에 먼저 들어오신 선배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 제가 많이 배워야겠어요. 그래봤자 제가 꼴랑 1년 더 먼저 결혼한 것뿐인데 아무튼 말씀이나마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과 의사라고 하시길래 저는 지레 겁부터 먹고 긴장하고 있었지 뭐예요. 사람들이 보통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하면 다 내과 가는 건데 그만큼 정말 대단하신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순수한 감탄을 내뱉다가 동서 뒤쪽에 시어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날은 동서가 시댁에 인사를 온 날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또한 함께 계셨던 것이죠. 동서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다다를 경지에 있는 귀한 몸이시니까 대할 때 늘 황송하게 대하고 네가 윗사람이라고 해서 괜히 뻗대고 우스댈 생각은 애초에 하지를 말어. 허울로만 윗사람이지 사실상 네가 우리 작은 애보다 위인 건 하나도 없잖아. 안 그래? 그 순간 제가 대답할 단어도 찾지 못한 채 얼굴이 뜨거워진 채로 입을 꾹 다물고 말았어요. 민망했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굳이 동서가 보는 앞에서 그런 적나라한 말씀을 제게 하셨어야 했는지 원망이 들었네요. 게다가 저는 한 번도 우리 큰애라는 식으로 칭해주신 적 없으시면서 동서에겐 단박에 우리 작은애라고 지칭해주시는 것에 서운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의사 며느리인 동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반기셨으나 그 이전에 들어온 별 볼 일 딱히 없는 며느리인 저는 어머니께서 썩 반기지 않으셨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요. 상견례장 때는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결혼식장에 뚱하게 모습을 드러낸 제 친정 오빠를 보면서 남매가 저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부부관계는 과연 좋겠냐고 하시면서 투덜거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하고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된 계기가 지인 소개를 통해서였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시어머니께서는 펄쩍 뛰셨죠.
뭐야? 지인이 다리를 놔줘서 처음 인연을 맺은 거였다고? 그 지인이 대체 누구야? 내가 당장에 따져 물으러 가야겠어. 어디 눈깔이 삐어서 우리 집 장남을 저딴 거지 같은 여자한테 갖다 대려고 소개를 시켜줬다는 거야. 그 지인이란 놈팡이 사는 데가 어디야? 엄마, 자식 결혼 가지고 장사라도 하시려는 속셈이신 거예요? 아니, 결혼은 제가 하는데 엄마에게 손 벌릴 생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세요? 엄마, 자꾸 이러시면 제가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요. 남편이 짜증스럽게 지적을 하고 나서야 시어머니께서는 그 입을 마지못해 닫으셨죠. 저는 초장에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만 봤었기 때문에 의사 동서를 맞이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기가 막혔어요. 제가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열심히 시어머니께 효도를 한다고 해드렸건만 의사 동서는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룬 1년을 그냥 이겨버리더라고요. 내가 옛날부터 노래를 불렀던 게 바로 의사인 걸 다들 알려나 모르겠네. 오죽했으면 내가 우리 집 장남이 공부에 소질 있다는 거 알았을 때 즉각 전국 팔도 절이란절은 다 돌면서 아들 의사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올렸을까? 응? 근데 정작 본인이 의사 되는 거에 흥미가 없었으니 말짱 도루묵이었고, 아유, 시간이 흘러서 집안에 의사가 이런 방법으로 생길 줄이야. 아유, 그때 내가 기도하고 다녔던 게 효과가 있었네. 며느리를 의사로 맞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우, 난 몰라. 시어머니께서는 일찍이 의사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나 봐요. 동서 직업만으로도 흐뭇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죠. 시어머니께서 자꾸 비행기 태워주시며 온갖 호들갑을 떠시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도 제 앞에서 점차 의기양양해 보이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분명 처음엔 그런 인상이 아니었는데 점점 제 앞에서 우쭐거리는 표정을 짓는 것에 기분이 참 미묘했습니다. 아예 이런 상황을 제가 안 보고 살 수 있다면 별로 상관이 없었을 텐데 저희 부부가 입주를 기다리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와 원래 살고 있었던 월세집의 만기가 너무 동떨어지는 바람에 부부는 어쩌다 보니 시댁에 들어가서 지내게 됐어요. 한마디로 제가 시어머니와 같이 살게 됐다는 것이죠. 의사 동서는 공사다망하지도 않는지 종종 시댁에 들르는 효심을 발휘했는데 그럴 때마다 다과상을 차려내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끼니 때에 맞춰서 오기라도 하면 제가 밥을 차리는 거였고요. 당연하다시피 뒷정리를 하는 것도 제 역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의사 동서만 보면 입이 해벌쭉 하시니 제가 감히 그 앞에서 동서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킬 수도 없었네요. 그런 와중에 또 동서가 임신을 했어요. 어느 날 초음파 사진을 들고 왔는데 태아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유, 빠지는 구석 하나 없는 우리 작은 애가 임신마저도 시기적절하게 척척 해내는구나. 마침 집에 과일 맛있는 것들 사놨는데 잘 됐어. 과일 먹고 가. 아직 입덧은 안 하지? 어이, 거기, 너 과일들 종류별로 깎아서 내와. 네 귀한 동서 먹을 거니까 예쁘게 잘 깎어. 알겠다고 대답하기에는 괜히 기분이 언짢았고 안 한다고 대답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냥 아무 대답도 않고 그저 묵묵하게 그날 과일이나 죽어라 깎았습니다. 동서는 빈말이나마 제가 할게요 라는 걸 안 하는 사람인 걸 이미 알고 있었기에 기대도 안 했고요. 그런데 잠시 후 동서가 저에게 넌지시 이런 말을 건네더라고요. 형님은요,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밥하고 빨래하고 과일 깎고 이런 가사일하고 참 어울리시는 분 같아요. 이미지하고 걸맞는다고나 할까요? 아, 그거 칭찬이죠? 고마워요, 동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친정엄마 도와서 이런저런 일 많이 했더니 손이 좀 야무져요. 이걸 이렇게 받아주시다니. 아, 형님 참 긍정적이시네요. 세상 사는데 고민이 하나도 없으시겠어요. 원래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뛰어나도 그만큼 세상 바라보는 시각이 골치 아파지고 스트레스 받는 분야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갖가지 일로 늘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죠. 이런 저와 정반대 사람이 바로 형님 같아요. 저도 형님처럼 단순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어나네요. 저기요, 동서. 저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잘난 건 알겠는데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나를 비꼬는 건가? 비웃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살살 웃음치면서 말을 하면 더 오해가 쌓이는 거고요. 똑똑한 사람한테 제가 이런 충고 날리자니 민망하긴 한데
아무튼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주로 환자만 상대하면서 지내다 보니 속마음을 그대로 꺼내는 일이 참 힘들고 드문데 저도 모르게 형님이 성격 좋아 보이셔서 편하게 느껴지는 바람에 진솔한 속마음이 튀어나갔나 봐요. 양해 부탁드려요. 대신에 형님이 언제 살아생전에 의사 앞에서 이런저런 말도 다 해보겠어요. 저 덕분에 좋은 체험도 해보시는 거니까 여하튼 좋게 생각하세요. 자꾸 속닥거리면서 동서가 말을 하는데 은은하게 열이 받더라고요. 여자들끼리 사이에서 통하는 은근한 기싸움 같았달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경 되게 피곤했습니다. 한쪽은 시어머니, 한쪽은 의사 동서. 그 사이에서 제가 명확한 약자라면 약자인 위치였어요. 은근하게 불임을 당하면서 지내는 동안 그래도 저는 이 생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위안을 얻었으며 친정엄마에게 이런 제 일상을 미주알고주알 떠드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아유, 내가 여차하면 사부인께 연락해서 한마디 할까? 아유, 근데 네 성격상 그런 걸 절대 사절하니까 내가 몰래 나서지도 못하겠네. 그런데 너, 네 오빠랑 아직도 대면대면하고 안 보고 사는 것까진 나도 반쯤 포기했지만 네 새언니하고 여자들끼리 자매처럼 잘 지내라는 내 말은 지키고 있는 거지? 그럼요, 엄마. 제가 오빠하고는 솔직히 아직도 어색해서 보기 싫은데요. 새언니는 나랑 성격 잘 맞는 것 같아서 카톡으로 연락은 종종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랑 새언니가 친한 거 맞는지 걱정하시는 것 좀 그만해요. 이번에 장서방이 해외 출장 다녀오는 길에 장모님 선물 사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나 좀 기대하시고. 그래? 장서방 이번에 또 해외 나가는구나. 아유, 내가 사위 하나는 잘 뒀네. 멋진 사위 들이게 한 건 딸이니까 우선 내가 딸을 잘 뒀다고 해야 하나. 우리 딸 최고! 친정엄마와 웃으면서 자주 통화를 했기에 제 일상에는 외로움이 치고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출국길에 오른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친정엄마로부터 전화가 왔길래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아봤더니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병원 관계자였어요. 환자의 휴대폰 통화 목록에서 가족을 찾아서 전화를 거신 거였죠. 머리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전혀 납득이 안 됐는데 몸은 어느새 저도 모르게 겉옷과 지갑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해서 듣게 된 친정엄마의 상태는 위중했어요. 외출한 상태에서 뇌졸중 증세로 쓰러지셨는데 하필이면 계단을 오르다가 그렇게 되신 바람에 부상을 크게 입으셨습니다. 충격받은 제가 휘청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는데 누가 절 잡아줬어요. 고개를 돌려 확인했더니 친정 오빠였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그리고 너무 오랜 세월 사이가 틀어진 남매였으나 이런 상황에서 마주하니까 의지되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오빤 저를 다독여주곤 자기가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자격으로 전부 사인을 마쳤대요. 그러는 동안 새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줬고요. 만약 저 혼자였으면 무서웠을 텐데 곧장 친정오빠가 새언니와 와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기나긴 수술 시간 동안 초조하게 기다리던 저는 휴대폰에 들어온 알림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말도 없이 나가선 전화도 안 받고 뭐하는 짓이냐고 잔소리를 해놓으셨길래 제가 전화를 걸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어머님. 다름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병원이에요. 수술실 앞에서 수술 끝나는 거 기다리는 중이에요. 경황이 없어서 어머님께 따로 연락드릴 생각조차 못했어요. 뭐야? 사부인이 수술을 받아? 아유, 그거 아주 큰일이네. 난 또 네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나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 지금 많이 걱정되는 상황이라서요. 어머님께서도 부디 저희 친정엄마 무사히 수술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설마 별 큰일이야 있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 그렇게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세상 이치야. 우리 큰아들이 마침 오늘 멀리 외국 나가서 다행이네. 안 그랬다면 장모 걱정에 우리 큰아들이 고생 좀 했을 거니까 말이야. 별로 상황에 적절하게 하신 발언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조용히 눈살만 찌푸렸을 뿐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그 뒤로 그저 인사만 남기고 통화 종료했고요. 시어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나서 수심에 잠긴 친정 오빠와 새언니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 순간 왜 그렇게 가족처럼 보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시어머니였건만 접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지내온 오빠 부부가 확실한 제 편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이상했네요.
그리고 몇 시간 더 흐른 뒤 드디어 수술방 문이 열렸습니다. 장기 출혈이 너무 심해서 다 처치하지 못하고 우선의 최선만 다해놓은 상황이라는 말을 들었고 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바람과는 달리 너무나도 힘들게 상황이 흘러갔고 마음속으론 정말 돌아가시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뿐이었어요. 하루에도 12번씩 제 심장이 쿵 떨어졌다 올라가길 반복했네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차도가 조금이나마 있다는 의료진의 말, 그건 정말 제게 한 줄기 희망이었어요. 엄마가 수술 뒤 중환자실에 들어간 이후로 제가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엄마, 제발 조금만 더 힘내서 버텨줘요. 이대로 떠나기엔 엄마도 너무 억울하고 한만 많은 인생이잖아. 이제야 편하게 빛 좀 보려고 하는데 설마 이렇게 떠나실 건 아니죠? 기분 탓이었을까요? 엄마 안색도 한결 나아 보였어요. 저는 희망의 불씨를 가슴에 품은 채로 엄마의 기적적인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엄마는 제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차도가 보인다는 말을 들은 지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나 봐요. 친정엄마의 임종을 확인하자마자 눈앞이 노을해져서 혼절까지 하고 말았어요. 피로와 스트레스가 잔뜩 누적되어 있었던 탓인지 몇 시간씩이나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가 간신히 깨어났고 옆에는 새언니가 있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보기엔 아닌 상황인 거 아는데 이 말밖엔 물을 말이 없네. 좀 괜찮아요? 장례 준비는 절차대로 다 하고 있어요. 몸 추스르는 대로 장례식장 내려가면 되는데 제 바람으로는 그냥 더 누워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더 누워있겠어요. 우리 엄마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다가 뜨거운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함에 담겨서 영영 좁은 공간에 안치될 일만 남았는데 자식으로서 제가 어떻게 누워있어요. 저 좀 부축해주세요. 우리 엄마 영정 앞으로. 제가 지금 바로 가야겠어요. 입에서는 속사포처럼 말이 줄줄 튀어나갔어요. 그 몽롱하고 멍한 정신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다 내뱉고 새언니와 함께 장례식장까지 갔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마치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했나 봐요. 오빠는 침통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몇 번 두드려줬습니다. 혈육이기에 알 수 있는 것인데 오빠는 애써 건조한 눈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울고 있는 셈이나 다름없었어요. 그 떨리는 눈동자, 부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간 인매만 봐도 속으론 오열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 제 아픔과 슬픔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친정오빠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가족은 가족이란 생각을 했네요. 제가 혼이 빠져서 친정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며 눈물 짓고 있는 사이 친정오빠는 조문객들을 응대하며 조금도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래도 오빠가 자기 최선을 다하는구나. 오빠도 우리 엄마 자식이라는 걸 어쩌면 내가 의도적으로 지난날 동안 간과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네. 오빠가 저로 하여금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가 하면 반대의 생각이 들게 만드는 존재도 있었어요. 저는 조문 온 시동생을 보면서 멍하게 입을 뗐습니다. 혹시 어머님 같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동서는요? 아, 형수님, 그게 두 사람 다 사정이 있어서 지금 같이 오진 못했습니다. 면목이 없네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봐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출장 계획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엄마 일 때문에 잊고 있었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오늘이 출장길에 오르는 날이에요. 저는 같이 출장 가는 동료한테 상가집 가야 한다고 양해 구해놓은 상태고요. 이번이 간만에 잡힌 장기 출장이라서 지금 가면 다음 달에나 돌아올 것 같아요. 오늘 말곤 다시 조문 올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출장길에 이렇게 와주셨으니 그걸로 된 거죠. 고맙습니다. 저희 엄마도 하늘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실 거예요. 속이 온통 문드러진 상태였지만 제법 감정을 억누른 채로 시동생을 맞았죠. 반쯤 넋이 빠져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시동생이 떠나고 나서야 상황을 제대로 한번 곱씹어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 중에서 제가 설마 그 친척분들이 와주시는 걸 굳이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시어머니와 동서는 조문을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였으니까 의문을 품었죠. 지끈거리는 머리로 저는 순간적으로 아마 둘 다 내일 조문을 올 생각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고는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둘 다 조문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당장 짚어낼 정신머리마저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정엄마 장례식장에 근 20년 만에 뵙는 큰이모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경자야, 나 왔다. 네 언니 왔다. 아유, 우리 경자 언니가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서 차마 안 올 생각까지 하다가 내가 자매된 도리론 못 지키고 살았지만 인간된 도리는 지켜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어. 경자야, 언니가 미안해. 이제 나 용서하고 하늘에서 편히 쉬어. 미치셨어요? 어디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이밀어요. 우리 엄마는 이모가 떼먹고 간 돈 때문에 그 돈 버느라 몸고생하고 친자매한테 뒤통수 맞으셨다는 그 배신감으로 마음고생하셨어요. 저는 분노에 차서 큰이모의 멱살을 잡으며 흔들고 말았어요. 그러자 몇 걸음 뒤에 떨어져 있던 남자가 급하게 다가와서 저를 거칠게 떼어내더군요. 누군가에서 봤더니 큰이모 아들인 제 사촌 오빠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를 세게 갈면서 사촌 오빠를 노려봤고 악에 받친 채로 큰이모 멱살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자 일전보다 더욱 거친 악력으로 저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저는 처절하게 장례식장 바닥을 나뒹굴었습니다. 아픔에 경악하고 있던 그때 달려온 사람이 바로 친정 오빠였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돈의 천륜도 저버리고 영혼까지 팔 수 있는 천박한 족속들이 우리 엄마 가시는 길에 똥칠하러 온 걸로도 모자라서 내 동생까지 괴롭혀? 네 동생이 먼저 우리 엄마 괴롭혔다 이 자식아. 어른 멱살 잡아 흔드는 그게 어디 제정신이야? 누구 보고 천박한 족속들이래. 기껏 시간 내서 조문 와줬더니 이딴 반응을 보이는 거야말로 천박한 거 아닌가? 맞지 엄마? 그동안 반성 한번 안 하고 살아왔다는 걸 아주 잘 알겠네. 수치도 모르고 설치는구나.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 내 눈앞에서 내 동생을 그렇게 대하고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여보, 경찰 불렀지? 친정오빠 질문에 뒤편에서 새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큰이모와 사촌오빠 표정에는 대번에 난감한 기색이 피어나더군요. 근처를 순찰하고 있기라도 했던 건지 경찰은 무척 빠르게 도착했고 친정오빠는 경찰 앞에서 사촌오빠를 지목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대체 이게 무슨 소란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하게 보였지만 저는 그 경황 없는 와중에도 어쨌거나 큰이모에게 이런 식으로나마 갚아주게 돼서 속이 시원하다는 감상이었습니다. 혹시 친정엄마가 하늘에서 이런 상황을 유도해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면서 여러모로 갖가지 감정들이 휘몰아쳤네요. 이런 사건에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제가 친정엄마의 발인 때까지 차마 신경을 기울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댁 쪽엔 말이죠. 잠깐만, 그러고 보니 어머님하고 동서는 끝내 오지 않았네. 정말 무슨 갑작스러운 병고라도 생겼나? 엄마 장례를 힘들게 치르고 있을 나한테는 알리기 미안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건가? 화장터에서 머리가 깨지도록 오열을 하고 납골당에 가서 친정엄마가 편하게 자리 잡으시는 모습까지 보고 나서야 저는 문득 시댁 생각을 해냈던 거예요. 안 그래도 마침 아리송해하고 있는데 새언니가 저에게 슬쩍 다가오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그런데 동서 되시는 분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시어머니께서도 안 오실 수가 있어요? 궁금해서 계속 물어볼까 하다가 이제서야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뭐 때문에 안 오신 거래요? 네? 아, 그게 사실은 저도 연락을 받은 게 없어요. 갑자기 무슨 특별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긴 한데 그냥 제 짐작이고요. 근데 제 동서는 왜 그렇다 치고예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저번에 카톡으로 안부 주고받았을 때 그 동서 되시는 분 임신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랬네. 제가 언니한테 제 동서 얘기를 했었군요. 아, 맞네요. 동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 생각해보니까 언니하고 카톡을 나눴었네. 그때 약간 제가 경황이 좀 없어서 얼떨결에 언니 카톡에 답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동서 얘기를 했었네요. 근데 임신이랑 조문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요즘 세상은 이런 거 안 따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긴 한데 아직도 있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임신한 몸으로 상갓집 가는 거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아직 꽤 있대요. 동서 되시는 분도 그래서 안 오신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유가 없잖아요. 아, 제가 그런 쪽으로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언니 말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사유인 듯 싶어요. 아휴, 아무튼 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저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서 장례식장에서도 몇 번이고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언니 계셔서 심적으로 의지가 좀 됐네요. 오빠한테도 너무 고맙고요. 정말이에요? 아휴,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고맙네. 앞으로 남매끼리 잘 지내는 모습 난 정말 보고 싶어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세연이 말을 들으며 겸연쩍은 표정을 지어 보이던 저는 뒤편에서 친정오빠가 조금 머쓱한 기색으로 서 있는 걸 봤어요. 딱 눈치로 느껴지는 게 있더군요. 새언니가 저에게 시댁 조문 일을 물어본 건 친정오빠가 시킨 일인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궁금한 부분인데 제게 직접 물으러 오기 민망하니까 새언니를 시킨 모양새더라고요. 저는 그런 오빠와 눈이 마주치자 슬쩍 미소를 보내줬어요. 그러자 오빠는 고개를 끄덕여줬고요. 단절되다시피 하며 지냈던 남매는 그것이 불효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가 모친의 죽음을 마주하고 나서야 화해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자신이 너무 못난 자식인 것 같아서 엄마에게 미안한 점 투성이었어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울며 웃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요. 왜 엄마 같은 심성이 착하고 고운 사람이 나 같은 부족한 딸을 낳았을까 싶어서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힘들고 지친 발걸음으로 당도한 현관문 앞, 저는 뇌리에 박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후에 고개를 갸웃해야만 했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표식이 떴거든요. 잘못 눌렀나 싶어서 다시 해봤지만 여전히 틀렸다는 표식이 저를 반겨줬어요. 저는 의문을 안고 현관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면서 문에 대고 노크도 했죠. 어머님, 안에 계시죠? 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언제 나올까 했는데 이제야 오는구나. 옛단이 침이다. 저는 어느 순간 확 열린 현관문에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고 시어머니께서는 짐가방 하나를 제 발치에 던지셨습니다. 갑자기 제 짐이라니. 도어락 비밀번호가 틀린 것과 맞물려서 저는 마치 제가 쫓겨나는 상황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속이 차갑게 식었어요. 제 짐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고 보니까요, 어머님. 저희 엄마 떠나시는 길에 오지도 않으시고 멀쩡히 댁에 계셨네요. 그럼 멀쩡히 있었고 말고. 그러니까 더 부정탈까봐 노심초사하게 되는구나. 너 그 짐 가지고 어디 여관 같은 데서 지내. 한 달 정도는 좋게 그래야 될 거야. 언감생심 이 집에 들어올 생각은 말고. 네 자랑스러운 의사 동서가 임신한 걸 생각해줘야지. 임신한 몸인데 만약 너 때문에 재수 온 붙으면 그건 네가 책임질 거 아니잖아. 어머님, 지금 설마 동서가 임신을 해서 두 분 다 저희 친정엄마 장례식장 안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한순간에 엄마 잃고 심장 뜯기는 기분으로 장례 치르고 온 저한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요? 여관방에서 지내라고요? 어머님, 이건 아니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부정탈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아니래. 귀한 의사 며느님이 뱃속에 우리 집안 씨를 품은 게 우선이지 이미 죽고 없는 네 엄마 기리는 게 우선이야? 말씀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어머님 수준 낮은 언행을 많이 목도하면서도 며느리 된 도리 지키겠다고 꾹 참으면서 따라왔는데 지금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 황당무계한 짓거리에 의사씩이나 되는 엘리트 동서가 동의를 해서 가담했다는 게 전 정말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혹시 어머님 독단이에요? 동서가 이렇게까지 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돼요. 독단이라니. 내가 우리 작은애하고 얼마나 사이가 긴밀하고 좋은데. 우리 작은애도 장례식장 같은 곳에 임신한 몸으로 가면 귀신 붙는다고 가기 싫어해. 네 엄마 귀신이 자기한테 해코지할 것 같다면서 우리 작은애가 걱정하더라. 그거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이야. 아니 너는 아직 임신 소식 없는데 가뜩이나 잘난 동서가 먼저 임신까지 탁 해버린 상황을 네 엄마 귀신이 곱게 봐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네가 있으면 우리 작은 애가 여기를 안 올 텐데 아우 나 그런 상황은 내가 용납을 못해. 제 인내심의 한계는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친정엄마를 두고 네 엄마 귀신이라니요. 분노에 차오른 제가 발치에 있던 짐가방을 들어서 시어머니를 향해 던져버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이셔서 그걸 피하시더니 겁에 질려서 몸을 떠시면서도 황급하게 현관문을 닫는 건 잊지 않으시더군요. 삽시간에 닫혀버린 현관문을 제가 주먹으로 두드렸더니 안쪽에서 시어머니의 놀란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뜻 경찰을 부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러다가 문득 휴대폰으로 시각을 확인했어요. 아직 동서가 있는 병원이 진료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문 닫기 전에 쳐들어가서 동서에게 따져 물어야겠다는 목표가 저를 휘감았어요.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상태로 저는 동서가 있는 병원까지 곧장 가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어찌나 격양되어 있었는지 내과가 입점해 있는 건물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간발의 차이로 놓치자 그대로 계단을 밟고 올라가 버렸어요. 조금의 지체도 스스로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병원, 저는 곧장 접수하는 곳으로 가서 동서를 찾으려고 했는데 때마침 화장실에 다녀온 동서가 자기 진료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 평온하고 때깔이 좋더군요. 분노에 눈이 돌아간 제가 동서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등을 돌려 저를 확인한 동서가 화들짝 놀라더군요. 오랜만이에요, 동서.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놀라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금세 사색이 됐네. 아니, 어떻게 여기에 저를 보러 오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좀 바쁜데 우선 나가주시겠어요? 급한 용무 있으신 거면 전화나 문자로 하세요. 제가 바로 확인할게요. 밖에 대기 환자 없던데요? 안 바쁜 것 같은데. 그리고 바쁘다면서 전화나 문자는 바로 확인하시겠다고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혹시 제가 친정엄마 장례 치르고 온 몸이라서 저하고는 상종하기 싫다 뭐 이런 거예요? 의사씩이나 되시는 분이 고작 그런 미신 하나 때문에 저희 친정엄마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비추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서운하네요. 어머님한테 뭐 얘기 듣고 오신 거구나. 그럼 저도 그냥 안 숨길게요. 네, 장례 치르고 온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부정 타는 것 같아서 그냥 싫어요. 형님에게나 본인 친정엄마지. 나한텐 피 한 방울 안 섞인 모르는 아줌마인데 내가 굳이 장례식장에 가야 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뭐라고? 모르는 아줌마? 지금 말 다 했어요? 제 입장에선 틀린 말도 아니죠. 그리고요, 형님. 남의 일터에 불쑥 들이닥쳐서 이러시는 거 엄연히 영업방해예요. 얼른 나가주세요. 기가 막혀서 미치겠네. 이보세요. 환자 상대하는 의사가 말을 그따위로 막 해도 되는 거야? 이 병원 대체 뭐야? 무슨 의사가 이래? 동서의 신랄한 표정과 곁들인 망언에 제가 그만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친정엄마는 당신의 자식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따로 못 건네시고 허망하게 고통 속에서 눈을 감으셨는데 그 죽음이 희화화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잡히는 것들을 그냥 되는 대로 다 집어 던졌어요. 필기구, 서류 이런 것들이요. 놀란 동서가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급히 달려가다가 한 번 넘어졌고 허둥지둥하며 일어나더니 진료실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발로 짓밟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냥 벅찼고 힘들었고 친정엄마가 보고 싶을 따름이었어요. 접수처에 있던 분들이 저를 말리러 왔는데 저는 스스로 진정하고 제 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나와보니 동서는 접수처 구석의 벽에 붙어서 공포에 질린 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꼬라지를 보는데 그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터덜터덜 건물 밖으로 나와서 정처 없이 걷다가 새언니에게서 온 문자를 보고 길가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힘든 일 겪은 사람들끼리 의지하면서 앞으로 잘 지내자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홀린 듯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가도 될까요? 제가 혹시 거기서 잠깐 지내도 괜찮을지 오빠한테 물어봐 주시겠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돼요. 무조건 오세요. 오빠한테 왜 물어봐요. 당연히 된다고 할 것을.
지금 어디예요?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위치 알려줘요. 내가 데리러 나갈게. 그 망설임 없는 대답을 듣고 펑펑 울었네요. 무슨 정신으로 친정오빠와 새언니 집까지 제가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새언니는 저를 따스하게 반겨줬고 저 때문에 일찍 퇴근했다는 친정오빠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부터 물어왔어요. 저는 두 사람 앞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해줬죠.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은 동시에 한숨을 푹 내쉬었고 할 말은 많지만 참는다는 기색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남편이 자기 모친의 행각에 너무 민망해했고 기가 막혀 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분일 줄은 자식인 나도 몰랐어. 너한테 미안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 다음 주에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일단 잘 지내고 있어. 알았지? 내가 가서 엄마하고 해결 볼게. 남편이 확실하게 제 편에서 지지를 보내주는 것에 제 마음이 풀렸습니다. 마치 친정엄마가 주고 가신 선물 마냥 오빠와 자연스레 화해를 하고 새언니와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함도 느꼈고요. 그렇게 제가 조금씩 진정을 하며 차분하게 스스로를 가라앉히고 있던 때였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건 바로 동서의 유산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유산 소식을 듣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동서가 있는 병원에 찾아가서 난동 아닌 난동을 부렸던 순간이 자연스레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유산 소식을 저에게 전해오신 시어머니께서 악다구니를 쓰시며 저를 욕하셨어요. 네가 작은 애 찾아가서 지랄을 피웠다며. 네 엄마 잃고 악에 바쳐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네 동서되는 사람이 품은 생명을 해치고 싶었니? 평소에 질투하면서 싫어했던 대상이니까 아주 이때다 싶었던 거지? 이 천하에 빌어먹을 못된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 제가 무슨 동서를 질투하며 싫어했다고 그러세요. 맹세코 그런 적 없었어요. 친정엄마 일로 제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동서를 찾아갔던 건 맞는데 해를 끼치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해 마세요. 오해 말라니. 자기가 장례 치르고 와서 부정 타는 몸인 걸 뻔히 알면서도 임신한 자기 동서를 굳이 찾아갔는데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서 오해 말라고 하더니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네. 너같이 악독한 걸 더 이상 우리 집안에 둘 수가 없어. 내가 너 작정하고 우리 장남하고 이혼시킬 거니까 각오해. 무슨 말씀을 드려도 통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동서와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지만 제 연락을 안 받더군요. 유산 원인이 명확한 것도 아니건만 제가 범인으로 지목된 상황이라 속이 답답했어요. 오빠는 무조건 제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사기를 친 큰 이모만 봐도 친척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딱 우리끼리만 가족인 거야. 너 시어머니로부터 멸시받는 며느리 됐다고 해서 기죽거나 상처받고 그럴 필요 없어. 알지? 여차하면 그냥 이혼해. 이혼하고 새 출발하면 되는 거야.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이냐? 내가 너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오빠한테서 내가 이런 응원을 받을 줄은 생각도 못하고 살아왔네. 고마워, 오빠. 이런 순간에 오빠 없었으면 나 진짜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하던가요? 사랑하는 친정엄마를 떠나보내고 멀리하며 살았던 친정오빠를 가까이 얻게 됐으며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크게 문제가 없지만 동서 유산으로 인해 제 처지가 몹시도 곤란해진 상황이에요. 시어머니 동서와의 관계는 사실상 이미 파탄이 난 것이고요. 현재 남편이 귀국길에 올라 있는데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까 싶어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대체 어떤 결과를 내려고 상황이 이토록 꼬이게 된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